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군부대 잡귀신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군에서 겪은 일입니다. 뭐 남성들은 대다수 공감하는 분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이상하게 귀신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터가 안 좋은 곳에만 부대를 만들어서 그런다고 하지요. 저는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이면 당연히 밤에 보초를 서거든요. 뭐 외곽 지역이랑 무기고 있는 곳이랑 꼭 서야죠. 그런데 초소 중에 모조리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부대의 번호로 초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숫자가 빈 초소가 있습니다. 4초소인가? 하여튼 좀 구석진 곳에 음침해 보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초소만 있을 뿐 그곳은 근무를 서지 않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몰랐죠. 그런데 고참들이 초소 근무는 항상 2인 1조로 배당이 됩니다. 제가 신병일 때 이렇게 초소 근무를 서다 보면 심심하니까 농담을 많이 합니다. 너 4초소는 왜 근무를 안 서는 줄 아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유난히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꼭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전투와 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한다는 거죠. 좀 섬찟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또 저와 근무를 서던 선임병이 신병일 때 그 선임병의 선임병이 그곳에서 자살을 했는데 자신은 목격한 적 없지만 자주 그곳에서 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신병일 때 2명이 나란히 밤에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 그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당장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던 대로 경례를 하고 나니 그 죽은 사람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총도 안 들고 있고 하이바 탄띠 다 미착용한 상태로 그냥 물끄러미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철수를 하는데 생각해보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그 2명은 한동안 야간에 경계 근무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아, 끔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계가 평상시 경계에서 야간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4초소까지 근무를 나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참이랑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놈이 성격이 좀 지랄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최고 선임이었는데 또 위에 고참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핑기수입니다. 이렇게 저랑 근무를 나가는데 그 시키가 갑자기 거기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좀 놀다가 갈 테니 저보고 총이랑 하이바랑 다 챙겨서 거기 가서 혼자서 근무를 서라는 겁니다. 참나 어이없더군요. 완전히 빠졌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매일 기숙받다 맞고 그러니까 뭐 고참의 권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라는데 별 수 없이 저는 내키지는 않지만 저 혼자 갔습니다. 참 기분 역같더군요. 귀신 나온다는 데를 나름대로 기도 세다고 생각하고 또 운동도 했었기에 그곳에 갔습니다. 전화기도 완전 구형, 공포영화에 자주 나오는 큰 소리로 띠리링 하고 울리는 전화기 있죠. 그거 있더군요. 2시간 정도야 뭐 어찌 버티면 되겠지 하고 저는 꾹 참고 버텼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 마음과 달리 막 주기도문 외우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잠도 안 오더군요. 열심히 버티고 후번 근무자를 기다렸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고 막 찬송가 부르고 예수. 근데 후번 근무자로 오는 사람이 한 명은 제 선임병이었으나 저랑 짬 차이가 얼마 안 났고 또 제 대학 후배였기 때문에 친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키는 제가 182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저보다 한 뼘 이상 크고 덩치도 좋은데 이상하게 얼굴은 조낸 창백한 놈입니다. 저보다 후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찝찝한 게 그놈 마부지가 박수무당이라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놈이랑 왔습니다. 근데 제 선임병인 사람이 그놈을 막 뒤통수를 까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밤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병이 좀 어리버리할 수도 있지 왜 깝니까? 하고 말리니까 이놈이 지는 저 앞에서 절대 못 간다고 지랄대잖아. 오줌 싼 거 아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그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그 시키가 여기는 별로 좋은 장소가 못 된다는 겁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군바리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나는 시파 좋아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윽박을 지르니까 그놈이 움찔하면서 여기 옛날부터 사람 많이 죽은 데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그놈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시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기서 자살 사건 많이 나는 곳인지 모를 텐데 말입니다. 참 어이없더군요. 그 후임병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라서 그런지 참. 그래서 왜 얼마나 있는데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뭐 대략 한 수십 명쯤 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행정병들한테 얼핏 듣기로 거기가 무덤이 굉장히 많았던 장소라고 하더군요.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예전에 엄청난 양민 학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가 아닌지 나중에 그놈한테 물어보니 뭐 귀신은 억울하게 죽으면 그 장소를 못 떠나고 산 사람을 저주해서 같은 방법으로 죽인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사고 나서 죽은 귀신은 사고 나서 죽게 하고 신기하게 자기랑 같은 방법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곳에서 군인들이 양민들을 목 매달아 죽인 게 아닐지. 두 번째 이야기, 일본 귀신. 학교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50만원 정도 내고 큐슈 쪽과 저희 학교와 자매 학교를 방문하는 코스였습니다. 5박 6일로 배로 가는 것이라 그런지 좀 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달리 두 번째 날은 좀 한적한 곳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여튼 저희 반 아이들이 좀 많이 갔습니다. 8명이 갔는데 방이 4명씩 쓰는 거더군요. 그래서 저희 반이 방 2개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 아들이라 그런지 둘째 날인데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는 옆방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나머지 친구 2명은 그냥 잔다길래 냅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친구 6명이서 뭘도 먹고 TV도 보면서 한 3시 정도까지 논 것 같습니다. 일본은 늦은 밤이면 TV에서 무릇한 것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방으로 건너가서 잘라고 친구를 불렀는데 이놈이 거기서 그냥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잘까 하다가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친구를 냅두고 저희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방에 있던 두 놈이 TV를 보다가 잠들었는지 TV만 치익 거리며 켜져 있더군요. 코는 지대로 골면서. 여기서 잠깐, 저희 방은 2층입니다. 침대가 있고 방 한쪽 벽면이 지대로 큰 창문입니다. 커다란 유리로 된 그리고 그 밖은 골목이 있습니다. TV는 그 창문과 벽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끄고 무심코 바깥을 쳐다봤는데 가로등 아래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기모노라고 하나요? 빨간색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왜 저런 데 있나 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얼굴이 없었습니다. 완전 그냥 흰 민둥 얼굴이랄까요. 저는 놀라서 바로 침대로 다이빙하듯 뛰어들어가 몸 한 군데도 안 삐져나가게. 진짜 그때는 뭐 하나 삐져나가면 죽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벌벌 떨다가 이건 내가 헛것 본 걸 거야.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 헛것 본 걸 거야. 이런 맘을 먹고 이불을 걷고 살짝 창문 쪽을 쳐다봤는데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창문의 머리 코 부분까지만 빼꼼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긁으면서 기절한 건지 어쩐 건지 다음날 애들이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친구들은 믿지를 않더군요. 아침을 먹고 깨름직하지만 그 가로등 밑을 한번 가봤는데 그 골목길 맞은편에 무덤들이 있더군요. 그 외 괴짜가족에서 보면 진네 집 뒤에 있는 것 같은.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 천안에서 친구들과의 실화괴담. 평소와 같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 조모군, 선모군, 홍모군 그리고 사건의 근원지에 사는 유모군. 우리 5은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는 보통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이 휴일이어서 친구들과 모여 PC방에서 한참 게임을 즐기다가 오늘은 친구들이 유모군네서 자자고 하길래 유모군네 집으로 택시를 타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희는 바로 유모군네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모군의 집문은 굳게 잠겨 있고 부모님은 주무시는지 불이 꺼져 있어 기다리기도 뭐하여 친구들과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로 향하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운 얘기를 하며 놀던 우리는 새벽 2시 반쯤 되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얼음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놀던 놀이터는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고 입구는 단 하나였고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양쪽은 나무와 쇠창살로 이루어진 울타리로 되어 있고 뒤로는 봉서산이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었습니다. 높은 계단과 가로등 하나만이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는 주로 저녁에만 사용되어 아무도 없기에 큰 소리를 내며
놀이기구 사이를 뛰어다니며 얼음땡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유모군이 술래가 되어 저희를 전부 얼음을 식혀 놓아서 어쩔 수 없이 유모군과 저희는 미끄럼틀 앞에 모여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얘들아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봉서산과 놀이터를 이어주는 계단에서 들리는 소리로 판단되어 5명 전부가 계단 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저희 5명은 서로 짝이라도 한 듯 약 10초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곳을 응시해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는 가로등에 비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30대 초반의 여자가 저희를 보며 얘기하였습니다. 시끄럽잖아, 좀 조용히 해야지. 그 순간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유모군네 아파트 입구로 죽어라 뛰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얘기하였습니다. 너 봤냐? 제가 물어보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신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5명이서 손을 잡고 다시 그 놀이터로 향하였습니다. 얼추 놀이터 근처로 가자 그 여자는 미끄럼틀 앞에서 놀이터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서 그 여자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음땡을 혼자 하던 귀신은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저는 불이 나게 아파트 입구로 뛰었고 친구들도 저를 따라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30분여가량 지켜보던 저희는 그 여자가 다시 계단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무서웠지만 건장한 대한민국 청소년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솔직히 호기심도 생겼고 귀신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기에 존재를 확인하고자 뒤따라갔습니다. 저희가 계단을 전부 올라간 순간 그 여자는 봉서산 등산로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고양이들이 전부 다 모였는지 고양이들도 그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가지 말자고 하였으나 친구들은 이제 무덤덤해졌는지 귀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빠지기 뭐하여 벌어진 친구들과의 틈을 좁히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여자는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고 놀란 친구들과 저는 유모군네로 돌아와 문을 두들겼습니다. 유모군네 부모님이 나오시고 늦게 돌아다닌 저희를 꾸짖으시며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귀환했다는 안도감과 긴장이 풀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어제 그 여자가 사라진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지 덩그러니 무덤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저희는 경비 아저씨께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자 103동 13층에 살던 그 여자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자 신고한 주민에 의해 발견된 여자는 가족도 없어 그냥 봉서산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넉살 좋게 웃으시며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잘못 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5명이 본 것은 정말 헛것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국어 선생님의 군대 괴담. 우리 국어 선생님의 친구가 전역을 3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역할 날만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친구는 신병의 얼굴을 보고 얼빵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역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병을 괴롭히기로 했습니다. 신병이 들어온 후 거의 한 달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친구는 신병을 괴롭히던 중에 신병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병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고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병들이 그 후임병을 괴롭히면 감싸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열애시켜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후임병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어 선생님의 친구가 후임병에게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던 후임병이 제대하기 한 주 전에 과거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후임병은 자신의 아버지가 무당 비슷한 일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왕따 아닌 왕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과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에서 지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자주 만나고 놀았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지는 어떤 섬이었고 낚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여행을 반대했고 아들이 반항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부적 한 장을 주며 여행지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행 가기 3일 전부터 친구 둘 중 하나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여행 당일 날씨가 나빠서 배가 출항하지 못하자 근처 낚시터로 갔습니다. 낚시터에서 영수는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리고는 친구들을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지만 영수는 거부했습니다. 그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영수는 그녀에게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친구 둘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수는 그 충격으로 힘들어하다가 국어 선생님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중국의 귀신. 한국의 대표적인 원한 맺힌 귀신의 이미지는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긴 검은 머리의 누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원한 맺힌 귀신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도 비례적으로 많을 것이고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미지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귀신입니다. 한국에서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그때 입히는 옷이 흰색 계통의 한복이나 삼배옷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원한 맺힌 귀신의 옷차림이 붉은색 비단옷인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입히는 옷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모두 붉은색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붉은 옷이 입혀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거나 살면서 큰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죽는 날까지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을 때만 입혀진다고 합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고 관에 넣어주면 죽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귀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붉은색 옷을 입혀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떠나보내는 이가 죽어서라도 원한을 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유언 없이도 붉은 비단으로 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한 작은 동네에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유괴되어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시체는 죽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동네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억울하고 땅이 억울한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단서도 잡지 못하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던 그 아이의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대신 풀어주지 못한 그 여자아이의 한을 생각해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붉은 옷을 입혀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들 그 넋이 나간 부모들을 위해 장례 절차를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치러지고 결국 그 사건은 그렇게 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지낸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네가 별로 크지 않은지라 이번에 죽은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죽은 아이의 부모와 안면까지 있는 사이였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두 번이나 가까운 시기에 상을 당하게 되어 동네가 어수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망한 사건은 어떠한 범죄와도 연관되지 않은 자연사였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 시골 마을의 공공화장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 후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쉬쉬하며 말을 아끼긴 했지만 새벽녘이 되어 발견된 죽은 이 사람의 시체를 직접 꺼낸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된 이 소문의 내용은 시체를 옮기며 보니 손질되지 않은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작은 화장실 칸의 벽과 천장에 붉은 색실 오러기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곱게 지어진 붉은 비단으로 나무 판자로 된 천장과 벽을 심하게 문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나무 판자의 거친 결에는 붉은 실 오러기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심장마비로 죽은 이 남자의 콧구멍과 손톱 아래에서도 화장실의 벽과 천장에서 본 것과 같은 붉은색 비단 실오라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쉬쉬하면서도 퍼지기만 하던 그 붉은 비단실 소문은 분명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입혀졌던 붉은 비단옷과 연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바나나 나무 괴담. 말레이시아나 그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일대는 우리나라 기후와는 달라서 바나나 나무들이나 열대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항상 덥고 습한 날씨 덕분입니다. 이번 일은 말레이시아인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제 친구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제 친구는 이 일을 직접 겪은 친구와 같이 숙소를 배정받은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때 우리나라에도 있는 MT 비슷한 것을 갔습니다. 숙소는 집들이 한 채씩 따로 지어져 있고 그런 집들 여러 채를 한 숙박업체에서 관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반값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동남아로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머무는 그런 빌라 같은 멋지고 깨끗한 곳은 아니고 현지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놀러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저렴하고 수수한 여관 수준이었습니다. 집 한 채마다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배정받아 묵었다는데 거기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게 부엌도 갖춰져서 밤늦게까지 뭐해 먹고 놀기 딱 좋았다고 합니다. 단체로 같이 하는 모든 스케줄을 끝내고 밤이 늦어져 같이 한 숙소를 쓰는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노는 분위기였는데 밤늦게까지 음식 해먹고 놀다가 쓰레기들이 몇 봉지 쌓였습니다. 다음날 치워도 되겠지만 다음날은 그날의 일정이 있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다 자면 분명히 일어나서 일정 따라잡기 바쁠 터라 잠자기 좀 전에 친구들 몇 명이서 널려진 술병이며 과자 봉지며 음식 찌꺼기들을 주섬주섬 봉지들에 담았고 그들 중 한 친구가 그 봉지들을 밖으로 내어놓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봉지들을 바로 문 밖에 내어놓지 않고 집이랑 고작 10m 정도 떨어진 바나나 나무들 아래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 외곽으로 가면 나무들이 참 많지만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자연들이 덜 훼손된 상태이므로 그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바나나 나무들이 숲처럼 들어찬 곳들이 많습니다. 보통 가정집들 많은 동네에도 기후상 바나나 나무는 흔히 보이고 도시 외곽으로 가면 작은 동산이고 야산이고 바나나 나무들은 정말 흔한데 중요한 건 바나나 나무는 음기가 아주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음기는 아주 강해서 잡귀들이 잘 붙고 모여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바나나 나무 근처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흔히 다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쓰레기 봉지들을 버리러 간 친구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어디서나 보이는 바나나 나무들이라 음기가 세다는 얘기도 그 순간엔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봉지들을 밖에 두고 들어온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잠이 들었는데 그 친구만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맞춰본 결과 그 알아 누운 친구가 밤늦게 바나나 나무 아래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 친구가 귀신에 쓰였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근처 작은 절이나 사당에서 스님을 모셔왔는데 그 스님이 얘기들 들으시더니 향을 피우고 반나절 이상을 그 알아 누운 친구 옆에서 연불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나나 나무 아래에는 특히나 여자의 성향을 띠는 잡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들이 그 근처를 오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색 실을 그 남자 팔 같은 데다 묶어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그 남자가 그 장소를 떠날 때 그 실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 몸에 씌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 눕기도 하고 운 나쁘면 미치거나 언어장애를 가지게 될 정도로 기운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 스님의 말씀은 안아 누웠다 깨어난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스님을 배웅하면서 들었다는데 스님을 배운 후 숙소로 들어온 후 그 알아 누웠다 깬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 누운 동안 너무나 예쁘지만 얼굴이 파랗고 손톱이 시커먼 여자가 앞으로 자기랑 평생 같이 하자고 달랬다가 윽박지르다가 매달렸다가 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향 냄새가 느껴지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무섭도록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자기 목을 조르면서 자기는 죽어도 안 떠난다 못 떠난다 하면서 울부짖었고 조금 후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현관 밖으로 늘어진 붉은색 실을 따라서 두 팔과 다리로 방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문으로 나가는 걸 보고 잠에서 깼더니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어떤 스님이 향을 피워놓고 연불을 외고 있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바나나 나무를 봤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아주 한바구음을 띄우며 바나나 나무에 달린 꽃을 가리키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요즘은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는 분들 많습니다. 바나나 나무숲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밤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그 근처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한국까지 얼굴 파란 귀신이 따라올지 알게 뭐예요. 아무리 외로운 싱글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귀신이랑 사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쁜 여자는 좋지만 파란색 얼굴에다 시커먼 손톱,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여자. 적어도 제 이상형은 아닙니다. 7번째 이야기, 살면서 겪었던 일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가끔 이상한 형체와 괴이한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한창 드래곤볼에 미쳐있던 저는 적선시장에서 떡볶이 골목에 있는 한 만화가게에서 드래곤볼을 빌려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과 제 방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마루를 향해 엎드려 손오공의 에네르기파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이상한 낌새가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 있는 여동생이 당시 4학년이던 여동생입니다. 당시 저는 사춘기여서 같이 목욕도 하고 별거리낌 없이 지내던 여동생 앞에서 몸을 사리고 가리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여동생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발코니로 정말 천천히 둥둥 떠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몸에 형체가 없었고 얼굴은 분명히 제 동생이 맞았습니다. 저는 헛것을 보나 싶어서 눈을 비벼봤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것은 방금 제가 본 여동생의 둥둥 떠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너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잠시 멈추더니 다시 흘러서 발코니로 가더라고요. 저는 몸을 일으켜 발코니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혹시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가 싶어 발코니 창문을 열고 확인까지 했지만 동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동생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생은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래,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몸을 돌려 나가는데 이상합니다. 동생이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1분이 멀다 하고 몸을 뒤척일 동생이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얌전하게요. 제 동생은 잠버릇이 심하거든요.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낮잠이 들어도 뒤척이다 불편해라고 한마디 뱉고 자기 방으로 가서 또 뒤척이면서 잡니다. 근데 그런 동생이 너무 얌전해서 저는 동생을 깨워봤습니다. 난 일어납니다. 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깨웠을까요? 동생이 발작을 일으키듯 헉하고 깊은 숨을 한번 몰아 쉽니다. 그러더니 눈을 살며시 뜨고 평소와 다름없이 짜증을 내며 얌전히 자는 사람 왜 깨우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동생 방을 나왔지만 그때 느꼈던 그 찜찜한 기분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6학년 때부터 참 징그럽게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웃긴 건 제 동생도 같이 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전에는 서로 가위를 눌렸습니다. 제 동생은 가끔 지금도 눌리곤 합니다. 저는 지금은 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이상한 것들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1 때였습니다. 가위는 자주 눌렸었지만 이상한 게 항상 밤에 그것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눌렸을 때마다 이상한 타이밍으로 아버지, 어머니 혹은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서 풀리곤 했습니다. 가위를 눌리면 숨이 막히는 건 항상 느끼는 거였고요. 새벽 6시 봉, 가을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어둡지 않는 때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서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며 몸이 움직이질 않더군요. 또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가위에 눌렸는데 제 앞에 웬 책이 한 권 보이더라고요. 책 한 권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책 페이지가 저절로 한 장 넘어갑니다. 달력입니다. 사람 얼굴이 증명사진 찍은 듯 박혀 있고 그 아래로 날짜들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빨간색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넘어갑니다. 매 장마다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저를 노려봅니다. 이런 무섭습니다. 근데 눈조차 감기질 않습니다. 이미 몸은 굳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굴들 가운데에는 책에서 읽었던 위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장 한 장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얼굴들을 포함해 수많은 얼굴들이 그 한 페이지에 꽉 채워져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책이 저에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게다가 빨간 날짜는 액체로 변해 흘러내리는데 감촉이 느껴집니다. 제 배로 떨어집니다. 차갑습니다. 책이 제 코끝까지 올 찰나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현관문을 여시는 소리에 그 책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몸도 서서히 움직이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여시는 소리가 난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아쉬워하며 짜증을 내는 듯한 그 수많은 얼굴들의 표정을 어쩌면 저도 그 수많은 얼굴 중 하나가 될 뻔한 건 아니었을지 생각합니다. 8번째 이야기, 교회 괴담. 여름방학이었는데 교회에서 락인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락인이란
그날 하루 동안 교회 밖에 안 나가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제가 좀 교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락인이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이기에 찬양팀이 항상 일찍 도착해서 찬양 부를 거 연습하는데 찬양팀하고 비슷한 시간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막 도착했을 때가 한 오후 4시쯤이었을 거고 날도 밝았고 락인이 시작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기에 찬양팀이 연습할 동안 본관에서 좀 자기로 했습니다. 락인은 중고등부에서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라 어른들은 안 오시고 중고등부 애들만 모입니다.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곳은 지하에 있는데 식당 겸 중고등부 예배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엔 식당하고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복도가 있는데 복도의 본관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복도 끝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본관에서 문을 등 뒤로 하고 가져온 침낭을 베개 삼아 의자 위에 누워서 편히 잤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잠에서 깼는데 얼마나 잤는지 날이 다 저물어가고 있더라고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봤던 본관은 벌써 어두컴컴해져 있고 불을 꺼놨었습니다. 밑에서 보컬 누나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직 시작 안 했나 보다 하고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랫소리가 끝나기 무겁게 어두캄캄한 복도 쪽에서 보컬 누나가 불렀던 노래 구절을 누군가 따라 부른 것입니다. 거기 누구 있어? 처음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누군 줄도 몰랐는데 목소리 듣고 그냥 우리 교회 애들 중 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유난히 높고 가늘어서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약간 겁먹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깼더니 다시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 감고 있는데 또 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별 신경 안 썼는데 노랫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복도 쪽에서 누가 또 노랫말을 따라 흥얼거린 것입니다.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복도에서 누가 혼자서 노랫말이나 따라 부르고 있겠어요. 너 누구야 이리 와봐. 내 목소리만 허공에서 메아리칠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경직돼서 누워있는데 밑에서 또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 끝부분마다 계속 따라 부르는데 한두 번이었으면 말을 안 해. 노래 끝부분마다 계속 바람소리처럼 휘파람 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누워있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 부르길래 놀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의자 밑으로 넘어져서 무릎 찢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막 도착한 교회 애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잠 깨고 애들이랑 말 좀 하고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서 락인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찬양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연습하는 동안 한두 명만 낮에 각각 한 명씩 화장실 갔다 왔을 뿐 아무도 1층 복도에 안 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노래 불렀다는 애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찬양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눈치 좀 보였지만 찬양 도중에 혼자 화장실로 볼 일 보러 갔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친구 놈 한 명 데려갈까 생각해봤지만 폼도 좀 구기고 해서 그냥 혼자 갔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1층 복도 앞에 딱 섰는데 예상대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은 교회 쓰는데 밤에는 불 켜면 안 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복도를 따라 쭉 걷는데 여자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꽉 안 잠궈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가 손 씻고 모르고 안 잠그고 내비둔 것처럼. 화장실 불도 꺼져 있었고 찬양하던 도중 나온 건 나뿐이었으니 누가 안에 있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내 일만 보면 되니까 물소리 따윈 무시하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볼일 보고 나오려고 딱 문 앞에 섰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황급히 화장실 문 밖으로 나와서 서둘러 복도를 지나는데 중앙쯤 다다랐을까. 뒤쪽 여자 화장실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뚝 하고 끊긴 거였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나 빼곤 다 밑에서 찬양하고 있었는데 볼일 보고 있었을 때도 발소리 하나 안 들렸거든요. 분명 내가 나온 이후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경직된 채 서 있었는데 아까 본관에서 흥얼거리던 휘파람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뒤쪽에서 식은땀 흐르고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이지도 않던 발에서 억지로 들며 종종 걸음으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막 계단에 다다르고 황급히 내려가려는데 바로 내 귀 안에다가 대고 나야 하는 여자의 속삭임이 들렸고 계단의 높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냅다 뛰어내렸습니다. 중심을 잘못 잡아서 넘어질 뻔했지만 그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해줬습니다. 화장실 갈 때 조심하라고. 뭐 그렇게 찬양기도 다 끝나고 새벽까지 놀면서 중간중간 몇 번 혼자 화장실 갔었지만 그런 일이 다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락인 끝나고 다음날에 우연히 교회 위쪽에 달린 창문을 봤는데 여자 얼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노랫말을 흥얼거리던 여자가 그 여자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오싹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손꼽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